네, 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2025년 수능 특강 12페이지에 실려 있는 작품이죠. 김천택의 이제 백구야 놀라지 마라 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시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작품의 이 시의 갈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모의고사를 딱 폈어.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지금 요러한 예스러운 작품이 실려 있다. 이게 딱 봐도 소설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알 테고 시겠는데 시 중에서도 어떤 시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의 갈래에 대해서 아주 초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위로 가보겠습니다. 시는요, 이렇게 고전시와 현대시로 나뉩니다. 여기다가 가를 써놓은 이유는 옛날에 시는 가요처럼 노래처럼 불렀기 때문에 고전시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어쨌든 고전시와 현대시로 나뉘는데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개화기입니다. 개화기 이전에 쓰인 시를 고전시, 이후에 쓰인 시를 현대시라고 하는데요. 개화기는 말 그대로 문화가 개방된 시기예요. 근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그쯤 있죠. 그 이후에 쓰인 시를 현대시, 그 이전에 쓰인 시를 고전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서 또 쪼개지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쓰인 시를 다 현대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놈입니다. 고전시가요, 다양한 하위 갈래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하위 갈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시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니까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는 그냥 외우더만 이 정도는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고전시가의 갈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초간단하게 설명할 거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 참고해 주시고 요거를 설명하려면 요 타임라인을 그려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태초의 국가 무슨 국가죠? 고조선 있고, 그 다음에는 삼국시대에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쓸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지금은 한국사 시간 아니니까 뭐 발해나 가야 이런 건 다 빼고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요, 이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고대 부족국가 시대서부터요,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가 있는데, 그걸 바로,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가 바로 고대 가요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 불린 노래, 요 시쯤에 불린 노래를 바로 고대 가요라고 해요. 고대 가요는 정말 오래돼가지고 몇 작품 없어요. 끽해봐야 3-4작품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텐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신라시대 때 불린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향가라고 불러요. 향가.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월명사의 제망매가로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요. 향가는 뭐 향찰로 쓰여진 노래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향가는 보통 4줄 아니면 8줄 아니면 10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것까지 배웠을 텐데, 향가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향가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려입니다. 우리 고려 때 부른 노래를요, 고려가요라고 해요. 고려가요는 보통 평민들이 많이 불렀고, 얘도 이 고려가요만의 특징이 있어요. 뭐 후렴구가 있네, 뭐 아니면 평민들이 불렀네, 궁중음악이 됐네,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고려가요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바로 조선인데요. 우리 오늘 배울 작품이 바로 조선시대 때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시조라는 갈래예요. 시조. 요게 바로 시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시고, 조선시대 때는 시조 말고도 가사라는 갈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타임라인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사실 뭐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에 쓰인 뭐 경기체가라는 것도 있고, 한시라는 것도 있고, 민요라는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빨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작품을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게 시조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병아리 같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시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세요.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놓고 그냥 여러분들이 방금 막 달걀을 깨고 나온 병아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조에 대해서 다 적어봤습니다. 일시정지하고 써주세요. 다 썼죠?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는요, 3장육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보면은 세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줄이 첫 번째 줄은 우리가 초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가운데 중 써서 중장, 그리고 종결하다 할 때 이 종을 써서 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3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딱 어떤 시를 접했는데 고전시를 접했는데 세 줄이야. 그러면은 3장이 아닐까, 시조가 아닐까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육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이 육구라는 것은 사음보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보는 그러니까 말의 호흡의 단위예요. 즉 말의 보폭입니다. 시조는요, 한 줄이 그러니까 한 장이 사음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어떻게 띠고 있냐? 요렇게 띠고 있습니다.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이렇게 말의 호흡의 단위가 네 덩이로 끊어지는데요. 그중 이 이음보를 1구라고 해요. 그래서 시조는 총 6개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6구의 형태이고요. 45자 내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근데 정말 중요한 시조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된다라는데 음절은 글자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꼭 세 글자로 고정된다라는 거, 삼음절로 고정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봤더니 사음보는 방금 설명드렸고 3사조 또는 4사조의 음수율을 가진다라는데 글자 수가요.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시조의 종류는 평시조, 연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평시조라는 건요. 가장 평범한 형태의 시조입니다. 즉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이게 바로 평시조예요. 여기 정형시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나 진짜 너무 중딩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나? 네,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형시입니다. 자, 연시조는 이 평시조가 두 수 이상 모여 한 작품을 이룬 시예요. 평시조 하나를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수 이상 모이면 연시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어시조 말고 사설시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졌으며 종장도 길어질 수 있는 시조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아까 설명했던 종장의 첫 음보는 삼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설시조가 이렇게 막 길어진 거라면 어시조는 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중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막 엄청나게 이 평시조의 형태가 파괴됐는데 어시조는 약간 파괴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시조는 보통 양반, 기녀, 평민들이 많이 창작을 했는데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지금 양반들이 쓴 시조는요. 대부분이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 또는 부모님을 향한 효심 또는 자연은 아름다워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쓴 이러한 이야기는요. 대부분이 평시조와 연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적어봅시다. 평시조, 연시조. 그리고 양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급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명해.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기녀인데요. 기녀는 대부분이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했고요. 기녀 또한 평시조의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녀 또한 작가의 이름이 존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황진이와 같은 기녀 있죠. 네, 황진이 말고도 다른 기녀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가 이름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평민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옆에 작자미상이라고 적어놨는데
평민들은 정말 말 그대로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고 그래서 작가의 이름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시조 같은데 작자미상이야. 그럼 평민이겠고 그럼 어떤 내용 이야기했을까?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또는 탐관오리를 비판했거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평민들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민들은요 사설시조의 형태를 가장 많이 취했습니다. 평시조의 형식을 파괴한 이 사설시조를 가장 많이 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조의 형식 한번 쭉 알아봤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드디어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 시조가 완벽한 평시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뭐 초장, 중장, 중장 중에서 어느 한 장이 길어진 것도 없고 완전 평시조입니다. 게다가 작가 이름도 있으니 평범한 평민이 쓴 시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김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김천택 시인은 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아니었는데 젊었을 때 잠깐 관직 생활을 하긴 했으나 그건 잠깐이었고 평생을 가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짓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양반은 아니지만 시가 양반의 시를 많이 닮아있다. 요것만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석을 하려고 했으나 보기 문제가 있으니 보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보니까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심리적 방어 기제는 갈등을 겪는 상황,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다라는데 그렇다라는 건 이 시에서 반드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적 방어 기제의 장점은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한계점은 갈등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거나 문제 사태에 대한 관점만을 바꾼다라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심리적 방어 기제 찾고 이거를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장부터 볼 건데 초장 보니까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얀 강아지가 아니라 흰 갈매기입니다. 요 단어는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흰 갈매기는요 여러분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갈매기가 나온다면 이 시는 자연과 관련된 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재예요. 자, 어쨌든 백구 보고 지금 놀라지 마, 나 너 안 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구를 안심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구 안심, 백구를 안심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초장 내용 완전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초장에 쓰인 표현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법이 좀 여러 가지가 쓰였는데 첫 번째 표현법은 파란색 볼펜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백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구를 부르고 있죠. 누군가를 부르는 이제 표현법을 우리는 도노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노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지금 누구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사람을 지금 정확하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명시적으로 명확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청자를 설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명시적 청자 설정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보면은 백구한테 너라고 했잖아요. 자, 선생님이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너라고 한다라는 건 you라고 하는 거고 you는 영어에서 쓰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간을 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백구는 인간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 자,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내가 등장하죠. 명시적인, 명확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화자가 드러나고 있다. 아니면은 뭐 표면 화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표면에 화자가 드러나고 있다. 또 살펴보자면 자, 여기 로다입니다. 이거는요. 감탄형 종결어미예요.
감탄형 종결어미. 그러니까 내가 너 안 잡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감탄형 종결어미를 사용한 거예요. 즉 영탄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영탄법. 영탄이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감탄만 생각하기 쉬운데 한탄도 가능하고 화자의 모든 감정을 강조하는 이제 수사법을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감탄형 종결어미 영탄법이 사용되었다. 요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도요. 놀라지 마라. 명령형이죠. 시키는 거니까 명령형 어미를 사용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장에 표현법이 참 많이 쓰였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상이 버리시니 갈 곳 없어서 여기에 왔어 라는데 성상은 임금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의 화자가 이 백구가 있는 곳, 즉 자연, 즉 여기요. 자, 여기는 백구가 있는 자연이에요. 여기에 온 이유가 바로 성상이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임금님이 버려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화자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선 딱히 표현법이 없는데 찾아보자면 여기에요. 왔노라. 얘도요. 감탄형 종결어미고요. 영탄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장 볼게요. 이제는 찾으리 없으니 너를 쫓아 놀리라 라는데 왜 찾으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임금님이 날 버렸고 그래서 지금 혼자 자연에 온 거니까 찾으리가 없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임금님은 속세에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자연에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같고 너를 쫓아 놀 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겠어요? 백구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바로 이 부분이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 같아요. 그쵸? 지금 보니까 화자가 갈등을 겪는 상황, 즉 임금님한테 버림받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임금님한테 버림받아서 슬픈 상황일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지금 백구랑 놀면 돼. 너랑 놀아야지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지금 화자가 정신적으로는 괜찮겠군.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렇지만 갈등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합리화한 거고 문제 사태에 대한 관점만 바꾼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갈등 자체는 변하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표현법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의인법, 그리고 여기에 너랑 놀 거야 라는 의지적인 어조가 드러난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자연과 관련된 시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요 시는 강호가도의 시다. 강호가도라는 것은 자연을 예찬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 친화적인 시다. 요거 하나 확인을 하면 되고, 아까도 나온 표현법이지만 청자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대화를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적 어조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너랑 놀 거야 라는 의지적인 어조도 사용했다라는 거, 요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구야 놀라지 마라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